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양자 토론을 불허했습니다. 이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소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무시할 수 없는 지지율이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로써 설 전 양자 토론 무산. 자, 그러면 4자 토론을 가야 하는데 설 전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야당이 이재명 후보 장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군 복무 중에 굉장히 오랜 기간을 아버지가 있었던 성남에 소재했던 국군 병원에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거 특혜다, 아빠 찬스라는 게 야당의 의혹 제기입니다. 이에 대한 이재명 후보 측 입장은 무엇일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뽑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정치 교체. 첫 번째 키워드는 정치 교체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3면이 쓰고 있는 정치 교체, 누구의 말이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였습니다. 반전 시도, 3040 장관으로 젊은 내각을 구성하겠다, 연일 쇄신론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치를 교체하겠다라며 3040 이 젊은 축을 적극적으로 장관으로 내세우겠다, 그리고 국민이 총리를 추천하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정치 교체에 대항하는 윤석열 후보 측의 프레임은 정권 교체였습니다. 한국일보 오면입니다. 정권 교체 내세운 윤석열 후보, 더 낮은 자세를 임하겠다,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을 때 방심하지 않겠다, 낮은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중도층을 공략하는 전략, 국민의힘은 필승 결의 대회를 어제 열었습니다. 아직 마음 못 정한 국민 많다,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원팀 분위기를 내세웠는데 홍준표 의원은 불참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사자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는데 사자, 양자는 무산됐고 이제 사자가 돼야 하는데 언제 될까요? 토론 얘기입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오면입니다. 법원이 양자TV 토론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재명, 윤석열 후보, 자, 그럼 다자 토론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안철수 후보의 승부수가 법원에서 이거 먹혀든 겁니다. 법원이 안철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거죠. 안 후보도 지지율 등 감안해서 국민적 관심 대상이다. 지상파 쪽에선 31일이나 다음 달 3일 사자 토론하겠다라고 제안한 상황인데, 너무 시간이 급박해서 과연 설 전에 담보했던 TV 토론 가능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어느 줄입니다. 어느 줄. 한겨레 신문 1면이 보도하고 있는 어느 줄. 어떤 기사일까요? 함께 보시죠. PCR이냐 자가검사냐 어느 줄 서냐. 이제 시범 적용된 몇몇 도시, 다음 달부터는 전 국민에게 적용이 되죠. 자가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이 신속검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신속검사 결과 양성이라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제는 아무나 아무 때나 PCR 검사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3,000명을 넘었죠. 오늘 14,000을 넘어 15,000명에 육박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속보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 바르다 박선생, 박정아 국민의힘 공보실장 나오셨습니다. 청년 국회의원, 이재명 후보의 복심, 민주당 전용기 의원,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네거티브 선언하고
2시간이 채 안 돼서 야당의 주장에 따르면 민주당이 다시 네거티브를 시작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멈춘다 뒤에 물음표를 넣어봤습니다. 장남 특혜 입원 의혹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저희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던 것처럼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거티브 중단 선언 1시간 뒤에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거티브를 확실하게 중단하고 오로지 민생, 미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가 주어진 권한으로 술이나 마시고 어디 자기 측근이나 챙기고 맨날 게을러 가지고 딴 사람한테 맡겨놨더니 그 딴 사람 환관 내시들이 장난이나 치고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자, 네거티브 중단 선언하고 2시간이 채 안 돼서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 측은 아니 이거 역사적 사실을 얘기한 거다. 리더가 술 마시고 환관 내시들이 장난치면 나라가 망했던 사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럴 거면 네거티브 중단하겠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현재 여야 간에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자, 과연 이 얘기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말일까요? 아닐까요? 지난해 이재명 후보가 SNS에 이렇게 쓴 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사진을 올리며 이재명이 만약 그렇게 술을 마셨다면 어땠을까요? 윤석열과 술의 정치라고 술 먹는 리더다라고 비판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바로 복식게 물어보죠. 전인규 의원님, 네. 네거티브 중단 선언하고 2시간이 안 됐는데 저 말은 윤석열 후보를 콕 집어서 비판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역사적 사례를 얘기한 겁니까?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나라가 망했을 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 당시에는 네거티브를 중단한 상태였고 일단은 술을 마시거나 환관 내시들이 이렇게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나라가 망하더라라는 옛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것이 네거티브다라고 하면서 마치 네거티브를 한 것처럼 인정하게 됨으로써 네거티브를 한 것처럼 되는 꼴이 되었는데요. 사실상 저희는 네거티브를 중단 선언을 하고 나서 다른 내용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일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공보단 내에서도 기존에 저희가 주장해왔던 네거티브 사실들이나 그리고 무속 의혹들 이런 내용들을 일단은 다 뺐습니다. 예. 공보단 차원에서도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다 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것도 네거티브까지 볼 수는 있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야당의 박정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어제 저 네거티브 안 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 이 시간에 들었잖아요. 저희 돌직구쇼에 속보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딱 생각했는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던 것 같아요. 하나는 네거티브 글쎄 얼마나 안 할까. 네, 그럴 줄 알았다. 하나는 맞췄어요. 또 하나는 저는 그래도 최소 오늘까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하루는 갈 줄 근데 알았다. 2시간 만에 저렇게 되는 게 또 하나 틀렸어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다. 이재명 후보 글쎄요. 네거티브의 정의를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바로 저게 네거티브예요. 요즘 술 먹고 환관 내시가 어떻게 됐고 이게 네거티브지 뭐가 네거티브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우리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대선 지면 감옥 간다. 예. 누가? 근데 이것도 술 먹고 어떻게 환관 내시 누가 또 빠졌어요. 그래서 예. 이재명 후보님의 특유의 화법이 여기서 나오는 것 아닌가. 대선 끝나면 이재명식 사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재명 후보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저희 당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예, 야당에서는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이게 네거티브다. 네거티브 안 하겠다는 말을 또 뒤집었다라고 비판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조선시대 역사 얘기한 건데 찔렸냐라고 또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발언뿐만 아니라 논란이 됐던 대목은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하고 2시간이 채 안 돼서 법사위에서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김용민 의원이 이 김건희 씨 녹취 파일을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2시간이 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한동훈?
무슨 일 있어? 내가 번호 줄 테니까 거기다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 그럴게. 응. 그게 몰래 해야지. 그 동생 말 조심해야 돼. 어디 가서 절대 조심해야 돼. 9번 통화했고 332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주 소통하는 사이입니다.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한동훈 씨한테 수사지휘해왔던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좀 살펴봐 주십시오. 지금 한동훈 검사 지금 재직 중이지 않습니까? 이 법무부에서 이거 확인 못합니까? 저 대화가 어떤 맥락과 어떠한 시기에 어떤 취지로 정확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네. 제가 자,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이 공적인 검증의 대상이다라고 항변하고 있고 야당의 입장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양수 수석 대변인, 이재명 후보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 선거용 눈속임이라고 쇼라는 것이 90분 만에 입증된 것, 네거티브 중단쇼 하지 말고 하던 대로 살던 대로 하길 바란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게 이런 게 네거티브인지 아닌지 여야 간의 이견이잖아요.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오늘의 약간 소제목은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외쳤다. 우리 네거티브란 무엇인가? 자, 토론 한번 해보죠. 이거 네거티브입니까? 아닙니까? 네거티브인지 아닌지는 각종 선거 국면에서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장을 하는 측에서는 정당한 의혹 제기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네거티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예. 양 후보 모두 각자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의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쪽은 대장동 의혹과 형수 욕설 의혹 등을 포함하고 있고 한쪽은 고발 사주나 처가와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양측 모두 공격을 하고 싶을 텐데 그 공격의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면 정당한 의혹 제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근거가 확보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세세한 부분에서는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다면 이를 두고 또 네거티브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선거 과정에서 일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 외에도 예. 상대방 후보를 비판하거나 의혹 제기하는 부분은 빠질 수가 없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네거티브는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고 하지만 각종 의혹 제기 과정에서 네거티브를 온전하게 배제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어느 공격이나 네거티브적 요소는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예,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입장에선 이건 네거티브다. 자, 그럼 기자 출신의 교수 입장도 궁금합니다. 김소영 교수님, 앞서 두 개의 장면을 봤어요. 네거티브 중단 선언 2시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리더가 술 먹는다, 나라 망한다라는 후보의 발언. 법사위에서 아예 김건희 씨, 야당에서는 불법적으로 취득된 사적 대화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녹취록 일부를 김용민 의원이 아예 틀어버린 것. 기자 출신께서는 어떻게 봤어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게 네거티브고 어디까지가 검증인지가 쉽지 않은데 거의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인 그런 상황이에요. 아, 사실. 내검남내. 네, 그런 수준인데 그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사실 좀 궁금합니다. 어디까지를 네거티브라고 이야기한 것인지. 예. 왜냐면 본인도 한 2시간밖에 되지 않아서 물론 주어를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닌가 혹은 박근혜 전 정권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을 했고요. 또 2시간 만에 국회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이 김건희 씨 녹취록을 틀었죠. 물론 김건희 씨 발언에 어떤 의혹이 있고 그것을 검증하고 싶다면 제기할 수는 있으나 예. 굳이 녹취록을 틀었어야 했나? 그것은 곧 김건희 씨 그 사라져가는 이 김건희 씨 녹취록의 어떤 파장을 다시 불씨를 살려보고 싶은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도 사실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에 가장 취약한 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거티브가 잘 먹히려면 나는 깨끗해야 돼요. 상대방은 네거티브가 많고 나는 네거티브가 별로 없어야 되는데. 아, 이 네거티브 전략의 필수 요소는 네거티브를 하는 쪽이 깨끗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역공을 당하지 않는데 거의 이제 민주당 혹은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를 걸 때마다 똑같은 논리를 혹은 그보다 더 심한 걸로 역공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공격이 잘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 와서 흠씬 네거티브를 하고 나서 이제 와서 갑자기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니 좀 공허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재명 후보가 2시간 만에 약간 입장을 바꾼 듯이 보이니까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정말 안 하는 줄 알았지. 정말 안 한 줄 알았지.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사실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결심을 하고 네거티브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했지만 별 의미가 없다. 결국 그것이 별로 파장이 없는 그런 좀 예. 흐릿흐릿하게 이제 흐려져 버리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그 같습니다. 김수영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하니까 진짜 존경할 줄 알았지. 예, 한 2탄, 3탄쯤 된다. 이런 식의 냉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윤기 의원님, 네. 그 어디까지가 네거티브예요? 그러니까 선거 국면에서 상대방을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비판하는 것까지 모두가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김건희 씨 녹취록을 트는 건 네거티브가 아니다. 김건희 씨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틀 전, 3일 전, 적어도 일주일 전에만 나왔어도 이것은 네거티브가 아닐 수 있고 검증의 대상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또 다른 국면으로 갈 수가 있는데 한동훈 검사한테 직접적으로 김건희가 연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검찰총장이 물러난 지 1년이 채 지났습니다. 1년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보자의 배우자가,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1년 뒤에도 지금까지도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인 한동훈 검사한테 연락이 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인도 연락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연락하면 안 되는 걸 아니까 잠깐만, 너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하고 내가 번호를 줄 테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해. 그러니까 뒤에서는 무언가 계속적으로 이 의혹을 부풀릴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 지금 법사위원회에서는 고위공직자가 지금 저런 식으로 전 검찰총장, 그러니까 1년 전에 사표를 쓴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저렇게 입김이 센데 이것이 만약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고위공직자가 저런 논란을 휘말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검증 차원에서 이 녹취를 튼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뭐 90분 만에 말을 바꿨다 이런 게보다는 당연히 검증을 했어야 되는 사안이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네거티브가 아니다. 네거티브가 아니고 검증의 검증이다. 대상이다. 예. 자, 그럼 박정환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미 MBC를 통해서 녹취록이 다 나왔고 친여 성향의 열린공감 TV, 서울의 소리 이런 데서 다 나와 있던 얘기예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은 한직에 또 한직에 또 한직까지 가서 사실은 뭐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 무슨 카톡 대화가 300번 나왔다 그런 거 옛날에 수사했던 기록을 가지고 또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저 녹취를 중요한 순간에 쓰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서울의 소리가 녹취를 틀고 한쪽에서는 별건 수사를 해서 오늘날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그게 잘 안 먹히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우선은 하나 들고요. 예. 자, 두산건설을 통해서 성남FC에 후원금을 주면서 특혜를 줬냐 안 줬냐. 대장동 설계를 하면서 측근들 내지는 주변 몇몇한테 그 엄청난 돈 잔치를 벌리게 해준 주인이 누구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건 검증이에요. 근데 저렇게 이미 지난 얘기 그다음에 뭐 일반 국민들이 들어서 엄청난 파장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그거를 국회에서까지 틀고 좀 전에 후보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 그리고 정치 쇄신한다고 얘기했던 것 다 없애버리고 또 녹취록 들고 또 무슨 술 얘기하고 환관내시하고 뭐 게으르다는 얘기하고 이런 게 바로 네거티브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알기를 너무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지금 한 얘기 네거티브 안 한다고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 돌아서자마자 잉크 마르기도 전에 또 저런 일 하는 것 보면 저는 민주당이 도대체 네거티브를 한 정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국민들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번 선거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좀 뭐 더 얘기 안 해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선거에 너무 몰입을 해 있다 보니까 어떤 게 선거고 어떤 게 국회에서 하는 의정 활동인지 약간 헷갈리는 이 혼용의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의 의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직 검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거라고 해도 현직 검사, 그러니까 고위공직자가 지금 민간인에 의해서 뭐 휘둘릴 수도 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지적되지 않는다면 누가 정부를 견제하고 누가 이 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선거안에 매몰되지 말고 혹시나 한동훈 검사가 1년 전에 사표를 썼던 검찰총장의 배우자와 통화를 해서 혹시나 모를 일이 생기더라면 이건 당연히 국회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거랑 혼용해서 볼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한동훈 검사가 한직인데 어떤 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전관 예우지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나 뭐 판사 출신이니까 사법계에서 굉장히 힘이 있던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면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게 바로 정관예우인데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 힘이 없으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저는 없는 부분이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야 의견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네거티브라고 보십니까? 즉 이재명 후보가 또 말을 바꿨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공적인 검증의 정당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판단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정치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장관들을 3040의 젊은 세대로 기용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앞서서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다음 총선 불출마하겠다. 종로, 정치 1번지 종로에 공천하지 않겠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586이 용퇴해야 한다라는 정치 쇄신을 외쳐왔는데 그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은 국민 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청년 세대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든든한 국정 파트너입니다. 30대, 40대 장관을 적극 기용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86세대, 한때는 386, 지금은 586이 된 이 민주화운동 세대 정치인들이 이제는 용퇴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586 용퇴론을 주장했던 김종민 의원 역시 이 586 의원에 해당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김 의원에게 본인도 해당되는데 본인도 용퇴할 생각이 있냐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답변이 돌아왔을까요? 함께 보시죠. 김종민 의원, 본인도 86인데 용퇴할 거냐? 그러자 제가 말한 86 용퇴론은 사람이 아닌 제도의 용퇴다. 용퇴가 핵심이 아니고 이 제도를 용퇴시키기 위해 힘을 합치자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김우영 선대위 대변인이 이런 걸 요설이라고 한다. 요설. 차라리 말을 말든지 행동하지 않는 정치는 배반형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니 이게 뭐냐 나는 빼고 요설이다라는 비판도 현재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김수영 교수님 기자 하셨잖아요. 김종민 의원이 586 용퇴론을 외쳤을 때만 하더라도 뭔가 쇄신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절박성에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었는데 정작 그 화살이 이제 본인에게 돌아오니까 사람을 용퇴하자는 게 아니다. 또 용퇴도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586 용퇴설, 86 용퇴설이 이제 제기가 됐을 때 여기 이제 불이 좀 붙어주기를 아마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별로 반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제 본인도 586에 해당하니 본인도 이제 어떻게 용퇴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고 지금 사람을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고 낡은 어떤 기득권의 제도를 혹은 그런 것들을 쇄신하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람이 한 사람 그만두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했는데 굉장히 모양 빠지는 일이죠. 왜냐면 본인에게 질문했잖아요. 본인은 그만둘 생각 없다는 거군요. 본인이 제기한 그런 용퇴설에 대해서 본인은 그럼 그럴 생각이 있느냐 했을 때 대답을 못하는데 누가 여기에 그럼 따르겠습니다. 예. 아무도 따르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386에서 지금 586으로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왔는데 업그레이드 된 겁니까? 그게 다운그레이드인지 업그레이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586 같은 경우에 본인들은 어떤 적폐를 없애고 본인들이 사회를 개혁하고 쇄신하는 주도적인 입장이었고 그런 주인공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에서는 이미 그들도 많은 성과를 따먹었고 어떻게 보면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렸다는 시각이 많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본인들만 이런 개혁과 쇄신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론의 혹은 국민의 시선들하고 본인의 시선이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인데 한번 좀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586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하고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그대들이 어떤 주도적인 세력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내부에서도 좀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 있게끔 용퇴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우영 대변인, 그러니까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당내에서 요설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김수영 교수님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요설이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한다라는 요설이라는 뜻도 있고 그 밑에 유의어에 요설 한자가 달라요. 요사스러운 수작이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민주당의 김우영 선대위 대변인은 어떤 뜻으로 얘기한 걸까요, 요설? 저도 뭐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궤변이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요상한 이야기라는 뜻이죠. 예. 앞뒤가 맞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 내부의 이러한 쇄신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 변화한다고 하더니만 자기들 밥그릇이 달려 있으니까 전혀 변화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인상만 훨씬 굳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럴 것 같았으면 차라리 아무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수영 교수님 의견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민주당의 의원이 이재명 후보님이 오신다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재명 맞이 청소를 했다라는 사진을 올렸다가 논란이 제기되자 서둘러 글을 내렸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로 김용민 의원입니다. 길거리 청소 사진을 여러 장 본인 SNS에 게시했어요. 이재명 후보님이 남양주 오신다는데 당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해서 함께 청소를 했다라는 사진을 올립니다. 밑에 댓글, 이재명이 수령님이냐, 남양주에 쓰레기 있으면 이재명 후보가 야단치냐, 아부성 멘트다. 논란이 일자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이죠. 586 앵무새 자처 한심할 따릅니다. 정치가 국민을 바라봐야지 권력자만 쫓아서 되겠냐. 이것이 이재명이 말한 대동세상인가라고 야당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 바로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후보님이 오신다 해서 같이 길거리를 치우고 있는 김용민 의원의 사진인데 논란이 일자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강력계 형사가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한데, 아니 근데 또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길거리 청소하면 좋은 일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은 이제는 자신의 행동에 조심에 조심,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뜻 생각하면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당원들과 같이 어떠한 이유가 됐든 청소를 하는 모습이 그렇게 나쁘게 비치지는 않을 것 같고 예. 김용민 의원도 이러한 행동과 이후에 SNS를 통한 공개 행보가 특별히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굳이 청소는 평소에도 할 수 있고 지역구를 깨끗하게 꾸미는 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이재명 후보가 등장해야 청소를 한다는 것, 이는 다른 의도, 즉 어떠한 권력자가 이 지역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청소한다는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이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나 국민을 위한 활동보다도 특정한 권력자를 줍는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언뜻 그런 생각이 안 들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고, 어떠한 행동을 할 때는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이 행동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행동을 인식할까에 좀 더 치중한다면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즘 국회의원들도 하기가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장남의 군복무 특혜 입원, 소위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군복무 특혜 의혹은 굉장히 국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인데, 가까운 기억을 되짚어보자면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한번 제기된 바 있었죠. 그때도 세간이 시끄러웠었는데, 자, 이번 야당이 제기한 의혹은 어떤 건지 함께 보시죠. 2014년 초여름에서 8월 이후까지 이 기간은 이재명 아빠가 성남시장이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초여름에서 8월 이후까지면 몇 개월 정도 군 생활에서는 굉장히 긴 기간이죠. 장남 이 씨가 경남 진주에 있는, 멀리서 군복무했군요, 공군의 행정병 1등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쫄병이죠. 1등병 복무 중에 2등병 다음이 1병이니까 성남, 아버지 있는 성남의 국군수도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3, 4개월 뒤에 상병이 돼서 복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기간 2등병, 1등병들이 굉장히 좀 고생하는 시간인데 다리를 다쳤던 모양이에요. 어딘가를 다쳤던 모양이에요.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서 상병이 돼서, 그러니까 계급장이 달고 복귀를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대목에서, 자, 이거 여기까지 사실관계고 팩트고, 여기에서 야당이 제기한 의혹은 이겁니다. 박수영 의원, 반드시 공문으로 남겨야 함에도 입원에 대해서 입퇴원 인사명령 기록이 없다. 인사명령 없는 입원은 타령이다. 부대에서 200km 떨어진, 그러니까 진주가 아니라 성남으로 왔잖아요.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것도 이례적이다. 즉 아빠 찬스 특혜이기 때문에 입퇴원 인사명령이 없는 것이다.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마침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입원해 있을 그 무렵 본인의 사진을 SNS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야당이 이걸 찾아냈는데 이 사진입니다. 자, 밑에는 병원복을 입고 위에는 이제 군 반팔 티셔츠를 입고 다리를 꼬고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있는 듯한. 근데 이거는 이재명 후보 장남 본인이 직접 입원 기간에 올린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은 반박했는데 여당의 반박까지 보고 패널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발목 인대 파열로 정상적인 휴가를 사용한 거다. 민간 병원에서 수술하고 군 병원에 입원했다. 어떤 특혜도 없었다. 해당 증거 자료를 조만간 제시할 계획이다. 반박했습니다. 자, 일단 야당에서는 박정환 실장님, 네. 어떤 게 아빠 찬스 특혜라고 보시는 겁니까? 우선 두 가지인데요. 확인이 필요한 게 뭐냐면 박수영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렇게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될 경우는 인사명령서가 있어야 되는데 인사명령서가 안 나와요. 그 건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자, 진주에서 공군 사병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민간병원에서 발목 인대 수술을 받아요. 수술은 민간병원에서 받습니다. 근데 진주에서 무려 200km 이상 떨어진 성남 국군 종합병원으로 와요. 근데 인대 파열돼서 이후에 예후를 보기 위해서 안정되려면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종합병원, 큰 병원 안 가도 되거든요. 진주니까 부산에도 국군병원이 있을 거고 뭐 대구에도 큰 병원 있잖아요. 대전에도 있고 굳이 성남까지 와서 서너 달을 저렇게 치료를 받았어야 되느냐. 이거는 저희가 볼 때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거는 결국에는 아빠가 엄마가 있는 성남까지 일부러 온 것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건을 해결하려면 해명하려면 이재명 후보처럼 저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당시의 인사명령서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좀 필요하고 굳이 성남국군병원까지 와서 서너 달 동안 입원해 있었어야 될 만한 상황이었는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료 기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제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나 더 굳이 하면 이런 게 검증이지 네거티브는 아니거든요. 검증과 네거티브의 경계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합리적으로 뭔가 이상한 구석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그렇지 않고 근거 없이 막 얘기하는 거는 네거티브라고 봐요. 자, 야당의 의혹 제기였습니다. 오늘 서울신문은 서울경제신문은 이런 의혹들 추가로 제기했어요. 성남 국군수도병원은 군 병원 중에 가장 시설이 좋아 전국 각지에서 병이나 부상이 심각한 장병들이 몰려 늘 병상이 부족한 곳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씨의 부대 인근 대구병원, 해군해양의료원, 해군 포항병원 등이 위치해서 군 안팎에서는 경상남도 진주 소재 부대에 배치한 이 씨가 200km 넘게 떨어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다. 서울경제신문은 이렇게 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의혹들이 많아요. 언론에서도 이건 좀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주, 이 씨 부대 주변에도 큰 병원들이 많다. 굳이 아빠 있는 성남 병원에 와서 일병이 상병이 돼서 나간다는 건 특혜 아니냐. 대한민국 군대를 어떻게 보고 있길래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 저는 유감의 말씀을 드릴 수가 밖에 없습니다. 저도 입원했었거든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큰 병원 2개밖에 없습니다. 군대에서는요. 이거 뭐 국군 해군 뭐 해양병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큰 병원, 그러니까 종합병원 수준의 병원은 국군 수도병원이죠. 그러니까 성남병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남병원이라고 하면서 성남에 있다고 마구잡이로 맡아도 하는 거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남 국군 수도병원이 성남에 위치했고 대전 통합병원이 또 대전에 있습니다. 저는 대전 통합병원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당시에 기흉이 발생해가지고 거의 한 달 가량을 이제 뭐 이렇게 뭐 기구를 달면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냈었는데 이재명 후보 아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의료원에 있었으니까 특혜라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은 그때 당시에 군복무에서 인대 파열로 인해서 수술을 받아야 됐는데 거기 수술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국군 수도병원 가장 큰 병원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병상이 부족하고 이런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당연히 그 인사명령이나 뭐 전공사상심사 같은 공문도 존재하는데 그것도 하나 제시 안 하면서 거기에 입원했으니까 성남병원에 입원을 했으니까 너는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의혹 제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군대가 그렇게 허술한 군대라고 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예. 볼 수 없고요. 심지어는 2014년도면 언제입니까?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제일 탄압받던 게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그때 무상교복한다고 박근혜 정부에서 엄청난 탄압이 있었던 걸로 저희는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아들이, 성남시장의 아들이 국군 수도병원에서 특혜를 받는다? 이건 그 대한민국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넘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저는 불과하지 예. 않나, 그렇게 묵혀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당시에 군복무를 했었으니까요.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어야 할 인사명령서가 없다라는 게 야당 측 의혹 제기인데 네. 인사명령서가 있습니까? 전공 사상 심사 공문이 발송 기록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것을 예. 이제 조만간에 나오면 공개를 할 예정으로 저는 알고 그거는 있습니다. 있고 인사명령서는 없고. 인사명령서도 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거는 나오는 대로 오. 바로 공개를 할 거고, 군대에서 하는 행정은 예. 사실상 누구한테 특혜를 입거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을 굉장히 모욕하는 처사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당 측의 반박입니다. 인사명령서가 있으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제시할 걸로 보여집니다. 진실공방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군 장성 특혜 의혹, 기자 출신의 김소영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서류의 단순히 누락의 문제인지,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그 서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용기 의원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군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고 굉장히 잘 시스템이 되어 있을 텐데 왜 인사명령서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허술하다면 뭐 이래저래 누락됐나 보다 할 텐데 그렇게 허술하지도 않고 굉장히 깐깐하고 꼼꼼한 군대에서 왜 200km나 넘는 곳으로 수술을 하러 가고 4개월 정도를 아주 긴 기간이잖아요. 18개월 정도를, 공군은 또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4개월 정도를 입원을 하려면 굉장히 긴 기간인데 그거에 대한 인사 명령서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공군에서. 그것만 있으면 사실 이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없으니까 당연히 박수영 의원 측에서도 예. 당연히 존재해야 될 문서가 없고 그렇다는 것은 어떤 허락 없이 어떤 예. 특혜에 의해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해당 문서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군 측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뭐 어떻게 뭘 만들어서 낼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죠. 이건 공군 측이 내야 되죠. 네, 공군 측에서 그 자료를 낼 수 있어야 그제서야 국민들은 별 문제가 없었구나라고 생각하지, 그게 끝끝내 안 나온다면 당연히 이런 문제는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공군 측 입장이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교육사령부가 이 씨의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인사명령한 문서는 없다. 라고 공군 측이 서울경제신문 등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이 장남의 성남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위해 공군 교육사령부에 올린 문서는 있다. 하지만 인사명령 문서는 없다. 지금 공군 측도 굉장히 좀 애매한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사명령은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위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건데 사실은 발목인대 파열이 국군수도병원, 성남병원에서 서너 달을 입원할 만큼 예우가 있어야 되는 그런 질병이 아니거든요.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거 안정화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중요한 큰 병원에 있지 않아도 돼요. 수술을 여기서 한 게 아니라 민간수술을 했다. 수술은 민간병원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걸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물기 위해서 그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렇게 큰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홍남기 부총리 아들이 서울대병원에 이틀간 그냥 가 있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굳이 그렇게 전방 가면은 험하게 다친 부분들 병사들 많거든요. 그 병사들 치료하려고 국군 수도병원이 있는 건데 왜 그 병상에 서너 달 동안 지금 사진에 본 것처럼 좀 쾌적해 보이지 않아요? 소파도 좀 있고 있었어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치료가 서너 달이나 입원하면서 있었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은 당연히 아빠 찬스를 위해서 성남에, 엄마 가까이 있는 성남에 가서 치료받고 엄마 가끔 그 문병 오고 뭐 이런 거라고밖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해석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초군사 훈련단에서 후보 그 장남이
그러니까 수도 병원에 입원을 위한 그 인사명령 말고 그 전공 사사심사 같은 서류가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군에서 다쳤던 것이 인정이 되었고 군에서 수술할 수 없었으니까 민간병원에서 간 거고요. 사실 우리가 200kg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큰 수술을 받게 되면 당연히 수도병원이나 대전통합병원에서 입원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기초군사훈련단에서 내는 공문이 있는데 그렇다면 성남시에서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초군사훈련단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마타도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거리로 200km라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종합병원 수준에 있는 병원은 수도병원과 대전에 있는 병원 이 거의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 격인데 여기 한 곳에 있었다고 해서 이거는 또 성남에 있다고 해서 성남시장이 특혜다? 이거는 기초군사훈련단에 있는 그 군대도 사실 저는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야 간의 치열한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이야기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TV 토론 설 전에 양자 토론하겠다. 무르익었는데 법원이 안철수 후보의 손을 들어서 무산됐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안심의 승리, 복잡해진 TV 토론. 설 전에 이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자 토론. 일단 법원이 왜 안철수 후보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는지, 그러니까 양자 토론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함께 보시죠. 이재명, 윤석열 양자 TV 토론 못한다. 국민의당 정의당 게시판, 국민의당 정의당이 제기한 양자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어요. 이거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법원이 방송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한 거죠. 설 연휴 양자 토론회가 미치는 영향을 지대할 것이다. 법원의 얘기예요. 참여하지 못하는 후보는 군소 후보 이미지가 굳어서 불리할 수 있다라며 양자 TV 토론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명시된 법정 토론회 초청 대상자 기준 제시, 5인 이상 의원 소속 정당 후보자,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 지상파는 31일이나 다음 달 3일 4자 토론을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3일이 되면 벌써 설 연휴가 넘어가죠. 박성배 변호사님, 자 솔직히 법원 결과 안 받다 생각하고 인용될 줄 알았습니까? 아니면은 기각될 줄 알았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은. 딱 지난주 이 주제를 다루면서 저도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법원의 시각은 뭐죠 그러면? 일단 공직선거법상 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네. 즉 보신 것처럼 5인 이상 의원 소속 정당 후보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보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초청을 해야 하고 그 후보자는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까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는 이러한 요건이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과거에도 유사 판례에서 이 법원은 물론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는 요건이 부과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재량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즉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고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유권자의 의사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즉 주관사인 방송기관의 의사에 따라서 유권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는 재량권 남용이다라고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간 토론회에 준할 정도의 일정한 기준을 확보한 후보자들은 불러야 한다는 취지인데, 특히나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군소 후보 이미지가 굳어져 버릴 수 있다. TV토론으로서는 첫 TV토론인데 첫 TV토론에서조차 안철수 후보가 등장하지 못한다면 선거 초반부터 군소 이미지 후보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다. 이는 안 후보에게도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유권자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 겁니다. 그럼 법원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좀 봤다는 거네요? 당연합니다. 이 정도 지지율이라면 5%, 즉 평균 선거 기간 개시 직전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는 법정 토론의 경우에는 반드시 불러야 하는데 안 후보의 지지율은 5%를 훨씬 더 초과하고 있다. 예. 그런데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유권자 의사 영향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설 연휴 기간에 이루어지는 양자 토론회는 그 자체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정 토론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정 토론회에 준할 정도의 후보자들은 불러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방송사의 재량권 한계 내에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법원의 생각입니다. 법원의 판단. 물론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게 자칫 양자 토론 하자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이렇게 매도되면 안 돼요. 김수현 교수님.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대선에서 지지율이 잘 나오는 양당 후보들이 스탠딩으로 주제없이 양자 TV 토론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실은 대선의 필패를 결정하지만 군소 후보들이 왜 나는 왜 안 불러주냐라며 법원이 방송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죠. 이번에 법원의 판결에서도 이렇게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TV 토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직선거법상의 어떤 그 TV 토론의 규정을 따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선거 기간에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정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 토론 또 따로 있으니까. 따로 있으니까 이거는 방송사가 얼마든지 재량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법원도. 다만 워낙 TV 토론이라는 것의 그 영향력이라는 게 막강하다 보니까 이런 형평성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제약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높지 않았다면 법원의 판단도 혹시 또 달랐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0% 이상, 한때는 15%까지도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로 비중 있는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만 토론을 붙이는 것이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번에 이런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쉽죠. 왜냐하면 이 다자 토론도 좋긴 한데 다자 토론의 폐해가 왜냐하면 또 제가 이 뭐 자칭 토론 전문가니까 다자 토론의 폐해가 자꾸 이제 깊게 이 두 후보의 생각 차이를 유권자 입장에서 깊게 보고 싶은데 이 후보 딴소리 저 후보 딴소리 이 후보 딴소리 저 후보 딴소리 하고 시간을 자 이제 60초 지났습니다 하다 보니까 충분히 얘기를 들을 수 없다라는 폐해도 분명히 있어요. 다자 토론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설전이 아니라면 뭐 이재명 윤석열 내지는 뭐 이재명 안철수 윤석열 안철수 이렇게 양자 토론이 좀 저는 활성화돼야 된다. 대한민국 대선에서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서 어떻습니까? 전용기 의원님. 저도 그렇게 봅니다. 사실 어저께 법원 판단이 나오고 나서요. 그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양자 토론도 저희는 합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사자 토론이나 뭐 오자 토론도 충분히 저희는 받아들일 의사가 있고 그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후보들과 만약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뭐 이재명 후보와 뭐 심상정 후보, 뭐 이재명 후보와 뭐 안철수 후보까지 뭐 이렇게 다 말씀드리다가 제가 말이 좀 꼬였는데요. 어쨌든 그런 분들과 함께 양자 토론과 다자 토론이 함께 활성화되는 것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훨씬 더 많이 충족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사필 규정이죠. 사실 기득권 정치의 담합 정치, 구태 정치가 국민들이 심판한 것을 법원이 발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자 토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양당 후보가 당당하다면 설 연휴 전에 국민의 요구대로 다자 토론의 링에서 만날 것을 촉구합니다. 자, 여야 후보는 일단 물론 사자 토론 좋다, 환영한다라고 표면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내심 양자 TV 토론에 칼을 갈았었기 때문에 양 후보 모두 다 좀 불만이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으로 이득 본 적이 없는데 왜 집착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안 후보의 TV 토론 실력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지율이 또 정체 상태를 겪고 있고 하락 추세도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가 TV 토론으로 정치하면서 이득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자꾸 TV 토론에 집착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큰 역할을 하실 거라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를 꼬집었습니다. 과거 대선 TV 토론 때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이런 대목이 그때 당시에 많이 기사화되긴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 후보께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일단 사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굴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퇴하셔야 된다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저는 카메라 보고 국민께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정 후보도 지난 대선에 나왔었죠. 심상정 후보도 그때 이런 토론을 했었죠. 들어보시죠.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의 국가대개혁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한번 넣고 확 한번 돌리고 1년만 돌리고 정권을 시작하겠습니다. 홍 후보님 그 네. 세탁기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 세탁기가 고장난 세탁기 아닙니까 혹시? 세탁기가 삼성 세탁기입니다. 도지사 하시면서 예. 태반을 피의자로 재판받으러 다니셨으면은 경남도민들께 석고대죄라고 하고 사퇴하셔야 될 분이 꼼수 사퇴를 해서 도민의 참정권까지 가로막는 이건 좀 너무 좀 파렴치한 거 아닙니까? 박정환 실장님, 설 전에 가능하겠어요, 사자토론? 일단 내일이죠. 4당 대표가 만나서 이제 협의를 한다고 예. 하는데 일단 글쎄 설 전에 가능할지 싶어요. 그러니까 설 전에 지금 날짜 잡아놓은 게 31일 그리고 그다음에 2월 3일이잖아요. 뭐 내일이라도 4당 대표가 합의가 된다면 뭐 하는 거는 문제는 없을 텐데 너무 촉박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동안은 양자 토론을 가상으로 해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협의를 해왔고 준비를 해왔잖아요. 근데 사자 토론이 되면 또 주제나 시간 배정이나 뭐 전체 프로그램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야 돼서 토론의 룰도 룰이고 뭐 사회자도 사회자고 그렇죠. 뭐 이런 합의할 게 많죠. 그래서 양자를 준비했던 상황에서 사자로 벌어지면 요 며칠 사이에 31일까지 합의가 돼서 방송이 가능할까, 토론이 가능할까라고는 다소 지금 준비하는 하는데 시간이 촉박해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설 전에 TV 토론을 하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좀 선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텐데 만약에 이제 설 전 토론이 어려워진다면 뭐 여러모로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여론조사, 흥미로운 여론조사, 최신 여론조사 몇 장 저희 준비했습니다. 늘 그렇듯 제가 대형 미디어월에 나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여러분들은 안방에서 편하게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월로 시원하게 최신 지지율 흐름을 김진애 앵커의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의 관심사는 허경영 후보 TV토론 나오나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35.6%, 윤석열 후보는 42.4%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뉴스핌이 의뢰하고 코리아정보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이 여론조사에서 3.1, 그리고 안철수 8.8, 김동연 0.9, 의외의 허경영 후보가 5.6%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득 궁금한데 박승호 변호사님, 앞서서 뭐 법원이 5% 이상 조건으로 하나 내걸었잖아요. 지금 허경영 후보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5.6 이상이 나오면 법정 TV 토론 나오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법정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으로 지지율 5%도 하나의 요건이긴 합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허경영 후보가 나올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직까지 미지수다. 그 지지율이 선거 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 기간 개시일 직전일까지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가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허경영 후보가 5% 이상 지지를 받고 있지만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평균 지지율 5%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여론조사는 모든 여론조사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만을 그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일정한 언론기관이 만약 애초에 허경영 후보를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여론조사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법정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갖춰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허경영 후보가 가능성이 있다 수준에서 언급할 수 있지 법정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확답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는 바로 이겁니다. 채널A가 의뢰하고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33.3%, 윤석열 후보는 37.2%의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심상정 2.5, 안철수 후보가 12.2%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최광욱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강욱 최고위원, 노년층의 맹목적 지지와 청년층의 화풀이 지지가 염려된다. 하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당연히 이긴다. 착시와 혼란은 지나갈 것이다. 세대 폄하 논란이 일자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말꼬리 잡기다. 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노년층의 맹목적 지지와 청년층의 화풀이 지지다. 아니 그러면 박정아 대변인, 이재명 후보가 잘 나왔을 때는 어느 층이 지지했다는 겁니까? 최강욱 최고위원의 주장대로라면. 이재명 후보가 잘 나왔을 때는 온 국민이 환호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최강욱 최고위원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을 얼마나 쉽게 편하게 생각을 하면 저렇게 얘기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많이 나오는 것은 노년층, 청년층의 화풀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동안 국민들의 표 하나하나 그다음에 국민들의 여론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본인들 얘기만 가지고 본인들이 늘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온 게 오늘의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최강욱 최고위원이 열린민주당 통해서 더불어민주당하고 합당이 돼서 지금 뭐 선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저는 뭐 최강욱 위원이나 뭐 몇몇 분들이 저렇게 아주 열성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최강욱 최고위원이 왜 노년과 청년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냐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무능과 위선을 먼저 반성하라, 국민 탓하지 말라라고 야당에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의 이 주장,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노년층의 맹목적인 지지와 청년층의 화풀이 지지다라는 최강욱 위원의 주장인데, 자, 일단 김수현 교수님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한때 높았던 적도 있잖아요. 그때 그럼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줬던 뭐 20대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들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무조건 화풀이 아니면은 맹목적이라고 보고, 반면에 이제 민주당의 강한 지지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게 40, 50대거든요. 소위 이제 40, 50대를 민주당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데, 그럼 40, 50대의 지지는 맹목적이지 않나요? 이 40, 50대의 지지는 항상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20대나 60대, 70대의 지지는 맹목적이거나 혹은 화풀이라고 해석하는 이러한 시각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고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혹은 뭐 내부적으로는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더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민주당의 자기들만 옳다는 이런 의식에 대한 염증은 더 커져만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강욱 위원의 이 같은 해석이, 전윤기 의원님,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지지율이 잘 나올 때는 이거는 그냥 화풀이 지지율이다, 별거 아니다, 명목적이다라고 폄하하는 게 세대를 갈라치기 해서 이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도움이 됩니까? 사실 뭐 적절치 않은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조금 답답한 마음에 저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을 평가하거나 뭐 폄훼하는 행동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적절치 못한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지지율이 사실 저희가 많이 높게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희일비하지 말고 남은 기간 국민들만 바라보고 가야지, 저렇게 저는 뭐 폄훼적 표현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윤기 의원의 또 돌직구 발언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이 성남지청 검찰이죠. 성남지청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즉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의혹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차장검사가 최근 사표를 냈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이 수사에 대한 탄압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차장검사 전격 사표, 그가 부른 산호라면. 일단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어떤 사건인지부터 살펴보시죠. 많이들 잘 알고 계실 텐데 2018년 6월 당시 바른미래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FC 구단주 성남시장 재직 시에 3년간 6개 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160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로 이재명 후보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2021년 9월 증거 불출무 이유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했습니다. 고발인 측은 이의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경찰이 수사 3년 3개월 만에 이재명 후보에게 무혐의를 준 건데 증거 불충분 이유 그리고 사건의 자체 종결 19줄로 불송치 결정문을 적시해서 부실 수사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성남지청에 사건이 송치됐고 재수사 여부 검토에 착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차장검사가 사표를 낸 겁니다. 이 사표 뒤에 수사 무마 혹은 수사 외압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표 낸 박하영 수사팀 차장검사의 상사가 박은정 성남지청장이었습니다. 이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2020년에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 중징계를 주도한 바 있는 친여권 검찰 간부로 잘 알려져 있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사표 낸 박하영 차장검사가 경찰 보안 수사해야 된다.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라고 박은정 지청장에게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추가 검토 필요하다는 등 의견을 반려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박하영 차장검사가 반발로 사표를 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사표 제출, 수사 무마 의혹 등 경위를 조사하라라고 소위 경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경위 조사를 맡은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이재명 후보의 중앙대 법대 후배로 알려진 인물이라 이 장면 또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박은정 지청장의 반려, 그 장면 보셨잖아요. 이거는 수사 무마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타당한 지청장으로서의 반려 권한이라고 보십니까? 사표를 냈어요, 차장검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반려가 이루어졌는지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찰이 비교적 짧은 불송치 결정문을 작성하였는데 불송치 결정문이 길고 짧은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충분하였고 법리적인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되겠죠. 그렇지만 수사가 3년 3개월간 지속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나치게 긴 시간 수사가 이어져 왔고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유력하게 떠오른 시점에 수사가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이 신청으로 인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왔지만 검찰 내부에서 서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존재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실상 윗선의 제재로 인해 정당한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표를 낸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고위 검찰직들이 자신이 바라는 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사퇴하는 방식, 이른바 옷을 벗는 방식으로 항의를 표명하고 조직을 떠납니다. 이 수순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만 추미애 전 장관은 검사 동일체 원칙은 이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박하영 차장검사가 정당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에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면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박하영 차장검사에 따르면 부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찾은 것도 또 하나의 수단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수현 교수님, 오늘 여러 언론들에서 이 의혹과 관련해서 그리고 차장검사의 사표 제출 이후에 추가 의혹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건 성남FC에게 갔던 후원금 중에 상당수가 다른 기관으로 보내져서 현금 인출이 됐다라는 첩보를 검찰이 알고서 사표 낸 박 검사가 이거 수사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이게 무마됐다라는 의혹을 오늘 조선일보 보도하기도 했는데 만약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검찰이 확인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후원금으로 제기됐던 돈 중에 일부가 현금 이출됐는데 누가 어떤 목적으로 FC에게 후원된, 기업이 후원한 후원금을 현금으로 인출했는지는 검찰이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박하영 지금 사직서를 낸 박하영 차장검사가 계좌 추적을 해봐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160억 받은 중에서 돈 중에서 일부는 현금 인출도 되고 또 일부는 성남시 산하에 있는 어떤 체육 단체로 흘러 들어간 정황들이 보여서 계좌 추적을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지청장에게 이제 수사를 재개해야 되고 재수해야 되고 이런 수사 보강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반려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직을 던지면서 그 2%라고 하죠. 그 검찰 내부망에다가 뭐라고 올리냐면 사직의 변을 올리면서 내가 직을 던져야 수사가 가능할 것 같았다.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되었다. 어떻게든 직을 그만두지 않을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계좌 추적을 해봤더니 그게 별로 문제가 없었고 다 투명하게 처리된 돈이더라 하면은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계좌 추적 자체가 계속해서 반려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게 그 지청장, 박은정 지청장이 2020년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굉장히 주도했던 인물이고 지금 그래서 박은정 지청장과 박하영 차장검사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를 좀 알아봐라. 김호수 총장이 알아봐라 지시를 했죠. 그 누구한테 지시를 했냐면 신성식 수원지검장한테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 신성식 지검장도 대표적인 친여 성향의 검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대검 감찰부장도 한동수 검사죠. 뭐 모든 이 라인을 통해서 조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모든 라인에 다 여권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외쳤던 것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대의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결국 검찰 개혁이라는 게 검찰 내부의 자정 정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정화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다시 만들자는 게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이었는데 지금 검찰 개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친여 성향의 어떤 인사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어주는 쪽으로 검찰이 작동하게끔 만든 게 그럼 검찰 개혁이야? 라는 비판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의혹 과연 실체는 무엇일까요? 야당에서는 제2의 대장동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입장입니다. 이양수, 제2의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권력형 게이트 수사를 막고자 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차장과 지청장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돌직구 멤버인 야당의 전주혜 의원은 성남FC는 제2의 대장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표를 냈다고 하는 그 차장과 또 지청장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었던 듯 합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신 것만데 장관님이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치한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이재명 후보의 수사를 다 뭉개고 있습니다. 성남FC는 제2의 대장동이에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인 이 성남FC에 지금 160억 정도가 후원이 됐고 여기를 지금 수사를 막으니까 차장검사가 형사 1부에서 재수사 필요성의 보고를 지청장이 4개월째 반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보시고요. 조만간 지청장하고 검사장 인사가 있죠.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은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박은정 지청장은 왜 4개월째 수사를 반려했을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정아 야당 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박하영 담당 검사가 이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3년 3개월을 했습니다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해야 되고 직접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저는 자꾸 이렇게 반려를 했다면 무언가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 박은정 지청장이 뭔가를 감추려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에 지금 6개 기관에 두산건설 같은 경우는 뭐 몇십억짜리 땅이 지금 1조 땅이 될 정도로 특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해 160억 원을 후원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9억밖에 안 되고 좀 전에 뭐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들어간 후원금이 다른 기관으로 가서 현금으로 인출이 돼서 어디선가 쓰였다라고 한다면은 분명 이거는 냄새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수사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이재명 후보를 봐주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감싸기 위해서 대선 국면의 수사를 무마하고 있는 게 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박하영 검사가 사직서를 내면서 본인이
그 녹음 파일을 첨부했다는 거예요. 들국화의 산호라면이라는 노래를 울먹이면서 부른 녹음 파일을 첨부했대. 그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얼마나 암울하다고 스스로는 생각한다면, 얼마나 지금의 상황이 억울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이 대명천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런 노래를 울먹이면서 사직서에 넣었을까라는 생각에 뭐 이게 모든 걸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산호라면을 직접 불렀다. 울먹이면서 부른 녹음 파일을 첨부했다는 거예요. 예, 그거 아닙니까? 산호라면 언젠가.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흐리지만 예. 지금 째째하게 그냥 웅크리지 말고 그냥 가슴 쫙 펴고 있다 보면 내일은 해가 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명천지가 아니라 굉장히 어두운 세상이라고 본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호라면 언젠간 좋은 날 오겠지라고 했던 저는 박하영 검사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은정 지청장이 이재명 후보의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반려를 했고 결국 사표를 했다는 게 이제 야당의 공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논란을 만들기 위해서 박은정 지청장이 친여 성향으로 만들어야 됐고 그 근거가 윤석열 후보의 2020년도의 징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2020년도의 징계가 그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후보한테 했던 그 징계 자체, 그때 검찰총장이죠. 징계 자체가 합법적이었다고 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박은정 지청장이 친여 성향인 것을 갖다 붙이기 위해서 그때 그 윤석열 후보의 징계를 주도했기 때문에 친여 성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든 연결점을 만들기 위한 저는 마타도라고 보고 있고요. 예. 사실 그 수사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박범계 장관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수사 내용상에서의 마찰도 있었을 것이다. 그 내용은 충분히 저는 이제 조사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혹이 있다면 해명이 돼야 되는 것이 맞고요. 사실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검찰 수사에다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많은 의혹들이 제기해 주셨지만요. 경찰에서는 왜 3년 정도 걸렸냐 하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 순서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이 길어난 거고 1년 정도를 수사를 했고 그 수사 과정 중에서는 증거도 없었고 무혐의라고 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검찰에 넘어왔는데 물론 그 경찰 수사에서 문제가 점이 발견된다면 저는 더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것은 반려시켰다 이런 부분은 이건 이렇게 박은정 지청장의 친여 성향 이것은 정말로 그냥 어떻게든 연결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그 체육을 담당하는 상임위잖아요. 네, 상임위 의원 중에 한 명으로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 구단도 있고요, 시민 구단도 있죠. 앞으로는 시민 구단들한테는 기업들이 후원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구단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금 뇌물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구단이 성남FC만 있는 게 아니고 대구FC도 있고요. 경남FC도 있고요. 각 기업이 후원하지 않는 곳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거나 기업에 후원받아서 운영이 되는데 이 구단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거 무조건 뇌물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스포츠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저는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참 이거 스포츠인들이 가만히 있을 사안인가. 만약에 수사는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맡아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다양한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윤기 의원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광복회 김은호 회장 아시죠? 친일파 연설을 해서 정치권에 뜨거운 논란을 안겨줬던 인물인데 이 김은호 회장이 횡령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광복 회장의 횡령 의혹, 상당히 좀 사실이라면 심각한 의혹인데 어떤 의혹인지부터 보시죠. 어떤 돈을 횡령했다는 건지 의혹 보시죠. 지난 1년간 광복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내에 카페 헤리티지 815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헤리티지 815라는 국회 내에 있는 카페는 국회가 임대료를 받지 않아요. 대신에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전액 독립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줘야 하는 돈입니다. 이 돈은 그 어떤 누구도 건들면 안 돼요, 사적으로. 독립유공자 자녀에게 갈 돈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임차료도 안 받아요. 그런데 광복회 내부에서 의혹이 폭로됐는데 운영자금 4,5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카페 운영 총괄을 했던 광복회 기획부장 A씨가 제보를 한 겁니다. 김원웅 회장의 의상 구입과 안마시술소를 저 돈으로 이발소 이런 데 쓰였다라며 송금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쓰였다라는 확실한 증거죠. 김 회장의 뒷돈은 기본적으로 카페에서 나갔다 독립유공자 장학금 줄 내가 그거 떼웠다라고 폭로를 합니다. 김원웅 광복회장, 국회 카페에서 나오는 돈을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 기획부장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게 광복회 내부 이 기획부장이 제시한 폭로 내용입니다. 자, 광복회가 뭐라고 해명하는지 광복회 해명까지 들어보시죠. 수익 담당 직원 A씨가 자신의 비리를 김 회장 지시였다라고 주장하는 거다. A씨의 과잉 충성이었다. 김원웅 회장의 부인은 해당 금액 내가 모두 갚아줬다. 그러니까 광복회 주장은 저 독립유공자 장학금으로 써야 할 돈이 김원웅 회장 옷, 안마시술소, 이발소에 쓰인 건 맞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 A씨가 김 회장 모르게 과잉 충성한 거다. 저 A씨의 잘못이다, 비리다라고 광복회는 반박을 했어요. 하지만 사과나 유감 표명은 광복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강력계 형사는 아시잖아요. 이거 광복회 주장대로 A씨가 과잉 충성하느라고 독립유공자 자녀 장학금에 가야 될 돈 카페 이용금으로 김 회장 안마시술소, 이발소 등 옷 찢는 데 써놓고 김 회장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까? 아니면 김 회장도 다 알고서 쉬쉬했던 거를 이분이 공익 제보한 겁니까? 이 사안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입장에서 선뜻 범죄 사실을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자가 과잉 충성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단체의 돈을 회장을 위해 온전하게 사용해 왔다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횡령 금액이 상당할 때 통상은 1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현재 A씨 주장에 따르면 드러난 횡령 금액은 약 4,500만 원 정도지만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횡령 사실이 드러날 정황도 보이고 있습니다. 1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 그 횡령의 주체는 통상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김원웅 광복회장 측은 범죄 사실의 성부를 떠나서 그 금액을 돌려놓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온전하게 한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만한 상당히 중대한 범죄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횡령 사건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보니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제보자 A씨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사용처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해서는 김원웅 광복회장 측이 적극적으로 반박해야만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횡령 사건은 한번 수사가 개시되면 또 다른 사용처로 그 수사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 혐의를 넘어서서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김소영 교수님, 광복회의 주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안마 받고 머리 자르고 옷 찢는데 이게 어떤 돈인지 몰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광복회 주장은. 그렇죠. 이제 그 광복회 주장도 그렇고 김원웅 회장의 주장도 그렇고 그냥 직원이 과잉 충성하느라고 그렇게 돈을 횡령해서 자신의 한복이라던가 뭐 이발소라든가 안마시술소 비용이 나갔는데 나중에 그걸 알게 돼서 그 비용을 다 자기가 충당해서 메꿔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후에는 어쨌든 이 돈이 그런 식으로 횡령돼서 쓰였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이 제보자 A씨 같은 경우에 자신도 함께 법적 책임을 물 각오를 하고 이 제보를 한 거거든요. 만약에 그 김원웅 회장 혹은 광복회 주장대로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김원웅 회장에게 이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라면 과연 A씨가
건질 수 있는 실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법적 책임을 물으면서까지도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러한 비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리겠다고 하는 것이 어쨌든 스토리의 흐름상 더 자연스럽지, 자신도 법적 책임을 질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김원웅 회장에게 이러한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서 이것을 제보한다는 거는 언뜻 잘 이해는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좀 이따 또 보시겠지만 이것 말고도 다른 비리들도 또 있습니다. 뭐 가족들을 동원해서 골재 회사를 차려서 광복회 직인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공문서를 남발한 일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어쨌든 광복회라는 게 굉장히 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에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들게 한 장본인이 사실 김원웅 회장 아닙니까? 이번 사건 역시도 본인의 어떤 이러한 잘못된 어떤 처신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자신이 대표하고 있는 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명예에 먹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쪼록 깨끗하고 깔끔하게 수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본인도 해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횡령된 돈 채워놨다라고 끝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건들 게 없어서 독립유공자 자녀 장학금 줄 그 돈을 건들면 안 되잖아요. 누가 됐든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광복회 김원웅 회장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벌써 카페에서 나오는 돈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마실수도 가고 이발비에도 쓰고 옷 짓는 데도 쓰고 하는 거. 그리고 광복회 안에 가족회사 만들어서 이런저런 사업을 추진했던 것도 해당 임원들한테 이실직고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수사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이거는 김원웅 회장 바로 나오면 며칠 내에 모든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광복절마다 나와서 우리나라 국민들 가슴 찢어지게 하고 친일몰이하고 국민들 쫙쫙 갈라치게 했던 김원웅 회장의 민낯이 바로 이거라는데 저는 뭐 굉장히 허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윤미향 의원과의 관계 한번 봐요. 그렇게 수요 집회마다 모였던 위안부 할머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위해서 쓰기 위한 돈 갈비 먹고 뭐 하고 했던 거랑 지금 광복회 김원웅 회장이랑 저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참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아마 그 양쪽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 김원웅 회장이 뭐 자유롭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취지 자체가 저는 뭐 안마를 받는다거나 머리를 자른다 이런 데 써야질 거라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고 있고요. 지금 당장에는 그 수익이 당연히 국가유공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줘야 되는 걸로 명목상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돈을 혹시나 뭐 광복회에 뭐 운영 자금을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 정도였겠지 뭐 혹시나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도 이걸 강력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 측에게 제안을 했군요. 조금 전에 지상파 토론이 아니라 국회나 어디든 31일에 양자토론하자. 국민의힘이 양자토론 제안을 했다는 뉴스 속보도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